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풀이 진행을 맡은 심주석입니다. 2017학년도 대수능 다 풀어보셨나요? 실제 이 수학 가형 같은 경우가 작년 모의평가에 비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30번 문제를 맞춘 학생은 한 140여 명,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수험생이 16만 8천 명 가형 학생들 응시자에 비해서 거의 1%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가형 30번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형 30번 문제에 대한 풀이 및 그 풀이 과정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수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 그리고 추론 내용들을 선생님들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EBS 최고의 수학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수학의 마이다스손 송강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의 아름다움에 반해 수학 선생님이 된 송강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학의 애정남 우리 김규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애매한 것을 해결해 드리는 남자 EBS의 김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EBS 수학의 하이웨이, 예, 로우웨이 아닙니다. 하이웨이 우리 이한주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빠르고 더 높은 수학을 추구하는 이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EBS뿐만이 아니고 수학 덕후 우리 김성우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사랑하는 수덕후 김성우입니다. 우리 EBS 선생님도 원체 바쁘신 선생님들이고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30번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한테 뭐 기존의 풀이 외에도 전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팁들이라든지 아니면 접근 방식, 그리고 다른 어떤 풀이,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보고자 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30번 문제 어떻게들 보고 계신가요? 우리 규호쌤. 네. 이번 수능 30번 문제는 네. 그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 시험 문제를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 시험 문제를 수능 시험장에서 직접 대하는 거고 그 시험을 끝나고 지금 그 문제를 다시 보는 거는 체감적으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30번 문제의 좋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지만 특히 학생들을 많이 당황시킨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춘 학생들 실제 보면 저희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 0.11%, 그러니까 1%가 아니죠. 0.11%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0.03%예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3명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거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한주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도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다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이 문제를 다른 문제 1번부터 29번까지 다 풀고 또 30번 이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었을까 정말 의문이 되고 어떻게 보면 반올림을 하면은 정답률이 0%라 볼 수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송강윤 선생님 주변에 이 30번을 맞췄다라는 제자분들 좀 있으셨나요? 딱 한 명을 본 것 같습니다. 한 명이요? 예, 예. 근데 그 학생이 30번을 맞히고 다른 건 틀린 것 같습니다. 100점은 아니군요, 예, 결국.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수능이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자, 29번하고 30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좀 쉽게 출제됐는데, 만약에 이것마저 쉽게 내면은 아마 물수능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아마 이제 평가원에서 그 물수능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좀 의도적으로 30번을 더 어렵게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도 그러면 쩔쩔맬 정도의 어떤 변별력이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런 변별력은? 글쎄 아마 정시로 네. 그 우리가 수능을 이용해 가지고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한판 승부,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내야 하는 어떤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많은 기회가 되는 학생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도 섣불리 덤비지 마라 30번은.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를 원한다면 30번보다는 나머지에서 실수를 없게 이렇게 진행해라.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을 또 달리 생각하면 아, 나는 포기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예 쳐다보도 안 보는 그런 문제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30번인 것 같은데요. 정말 좌절감 느끼지 않나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30번 문제에 도전해보려고 했던 학생들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이제 그 당황을 자신감과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게 하는 오늘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야 이렇게 어려운데도 도전할래가 아니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챙겨야 될 그런 개념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30번을 도전하겠다가 아니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더 많은 수학의 어떤 상식들을 키우고 문제 해결력도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송강수 선생님? 네, 그렇죠.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뭐 성적을 어느 정도만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30번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김성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도리어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한테는 다른 과목보다도 그 문제를 통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연습해보고 훈련을 한다면은 뭐 충분히 맞출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거는 전략이 구사될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 한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분명히 이 문제를 푸는 그런 전략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선생님들, EBS 선생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이야기를 지금 듣는 학생들이 함께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성훈 선생님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요. 네. 기획한 입장으로서 또 남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는 걸 보면서 EBS가 한 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정말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단 하나의 선생님의 어떤 하나의 풀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풀이법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초석이 되는, 그래서 최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솔직히 예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웃고 즐기고 이런 거보다 정말 뭐 한 명의 어떤 뭐 인강을 보는 이런 학생들일지라도 그 학생들이 정말 갈망하는 게 있잖아요. 수학에서도 그냥 내가 버리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더 실력을 정말 어떻게 보면 무림의 정말 진정한 고수로 우뚝 서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시작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0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한주 선생님께서 먼저 이런 방식으로 가자고요. 이한주 선생님께서 풀이를 쭉 일반적인 전략을 한번 구사해 주시고 저희가 또 학생 입장에서 궁금증 생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접근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또 잠깐 멈췄다가 같이 이한주 선생님과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또 좋은 팁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30번 풀이 먼저 시작해 주시죠. 수능 30번 문제 풀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그 수학 문제는 문제의 이해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행의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다 풀고 그냥 끝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는 평가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해의 단계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fx 있습니다. 최고차의 예수가 마이너스 1은 4차 함수. 여기서 보면은 fx는 모르겠지만 gx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x가 a보다 큰 상황에서 정의가 됐습니다. 자, 가조건. 이 식이 성립을 한다고 했는데 gx가 4차 함수니까 fx는 이 gx 함수를 x-a로 나눈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여기까지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조건을 보시면 fx 함수가 알파와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fx 잘 모르겠지만 알파와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fx 그래프 개형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극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알파와 베타에서 이런 형태, 이게 지금 fx 그래프 개형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다를 보니까 fx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보다 많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다조건이 애매했습니다.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이 부분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더 다시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일단 말 그대로 개수가 더 많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좀 생각을 더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일 때 m의 최소값, 극대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극대값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극대값이 변하는데 가장 작은 극대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해, 그다음 계획, 실행, 평가. 이게 실평이다. 이게 실평.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실평. 예. 그런데 문제 해석하는 걸 학생들이 당연히 문제를 읽겠지만 문제를 읽으면서 전반적인 어떤 흐름 같은 건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읽더라도 이렇게 딱 와닿는 어떤 느낌들은 실제 학생들이 많이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와닿는 느낌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오히려 가조건을 보고 fx라는 함수를 생각할 때 분수함수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3차 함수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풀이를 하다가 혹시 그러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아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오히려 나조건이 우리 아까 한조 쌤은 분수함수적인 접근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했지만 오히려 나조건이 어떻게 3차 함수가 이럴 수 있지? 라는 어떤 이런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혼란을 겪었던 학생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분수함수라는 사실에 도달해 간 그런 학생들도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저거 3차 함수구나 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근데 조금 애매했던 것이 문제를 보시면은 gx는 4차 함수란 말이 있습니다. 다항함수 딱 있는데 fx에는 앞에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게 fx가 만약에 다항함수 fx 이렇게 나왔으면 분명히 3차 함수일 텐데 요 다항함수한 말이 없으니까 요거 3차 함수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에 fx가 쓸 때는 자연 계열이고 그러니까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보통 초월함수나 뭐 이런 함수들을 생각하지 다항함수를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만약에 3차 함수였다면 조건에 3차 함수라고 줬을 것이다. 그런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에서도 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gx라는 함수는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4차 함수다. 그렇다면 gx라는 함수 4차 함수다라는 말 자체를
읽더라도 머릿속에서 그 4차 함수에서 개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른다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문제의 특징은 이제 대부분 함수를 줄 때 미분 가능한 함수 이런 전제 조건을 주는데 이 문제는 또 미분 가능한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gx가 다항함수고 x-a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x가 a보다 큰 부분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분자하고 분모가 다 미분 가능하니까 사실 말하지 않더라도 fx는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학생이 유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 생각까지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생각 안 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상당히 의미 있어요. 우리가 어찌됐든 다항함수를 다항함수로 나눴을 때 분모가 0이 안 되는 곳이라면 그 자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거는 지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솔직히 이 문제를 풀면서 그 점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를 거의 해부해보고 조건을 해부해보는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이런 생각들을 앞으로 갖는다면 또 다른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추론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접근할 때, 저 fx라는 함수는 다항함수를 x-a로 나눈 거구나.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gx가 x-a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fx는 3차 다항함수가 되겠지만 x는 a라는 값은 정의역에서 빠지게 되니까 구멍이 뚫린 3차 다항함수 형태가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나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 조건을 보면서 사실 저 다 조건이 사실 아까 이한주 선생님께서 좀 어렵게 느꼈다. 저도 저 부분을 처음 보고는 많이 당황했는데 자꾸 곱씹다 보니까 결국 gx라는 4차 다항함수는 사실 4차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면 극대극소의 개수가 3개이거나 하나. 딱 그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 다라는 말의 뉘앙스 자체가 gx의 극대극소의 개수가 뭔가 적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극대극소의 개수가 하나라는 말을 어렵게 돌려 한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조건에서는 한번 이렇게 트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너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따라 햇빛에 잘 비춰지네 뭐 이렇게 우리가 수식어를 쓰듯이 문제도 그런 경우 그리고 또 그 뜻을 알았을 때 하는 게 좀 멋있다라고 할까요? 좀 속된 표현으로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x가 a보다 크다. 그때만 fx가 있는 건데 처음에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뭐지? fx가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x가 a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을 하는 건데 작은 쪽에서는 저기서 막 뭐 그래프가 막 꼬이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뭐 없으셨나요? 그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단계니까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께 더 자세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은 그 조건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저 x가 a보다 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문제를 다 풀고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때 가서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지금 처음부터 너무 그것까지 다 고려하려고 하면은 풀이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교사가 돼서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풀려고 하면은 문제를 또 풀기가 어렵잖아요. 생략할 건 생략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퍼즐도 우리가 그 조각 피스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얘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면 어디다 놔야 될지를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변 것들이 맞춰져 나감에 따라서 여기였구나 이런 느낌. 지금 딱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꾸 더 얘기를 하고 싶어지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해야지 거기에서 소스가 나오는 거고 또 학생들도 그런 고민들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빨리 이제 또 우리 이한준 선생님의 계획된 풀이를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이제 들다 보니까. 네, 또 알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이해는 지금 충분히 인지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계획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 건지 또 이어서 이한주 선생님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해 단계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접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능에 출제된 문제들을 잘 보면은 기하학적인 접근, 그림을 그려서 풀어나가는 접근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fx식을 보면서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식을 딱 보니까 x-a분의 gx인데요. x가 a보다 큰 점에서 지금 큰 영역에서 정의가 됐고요. 여기서 살짝 빼기 0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 분수식을 기울기로 볼 수가 있고 기울기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식을 보면서 x, gx라는 점과 a, 0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fx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상을 하는 순간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기울기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자, fx는 기울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fx는 기울기인데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가 된다. 만약에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게 gx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a, 0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x, gx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 요게 지금 이 기울기가 fx인데 이 점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이 직선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극대가 된다는 것은 가장 기울기가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점점 올라가서 딱 접해야 되는 거죠. 접할 때 극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파와 나조건에서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gx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하도록 여기에 이제 a, 0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의 조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접하는데 극대가 이렇게 됩니다. 극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극소는 이게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니까 밑에서 접하는 순간에 극소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fx는 지금 극대값이 2개, 그다음에 극소가 되는 경우가 1가지가 있으니까 3가지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조건에 보면은 gx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것이 개수가 더 작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gx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똑같이 3개가 되니까 조건을 만족을 못합니다. 3개가 되니까. 그럼 gx 그래프가 극대의 개수가 1개만 나와야 되는 거죠. 2개까지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g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와서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런 형태로 gx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 동시에 접하게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a, 0라는 점이 있어서 동시에 접하게 되면은 극대가 되는 것이 2개가 되고 극소가 되는 건 밑에서 이렇게 접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fx 그래프는 지금 fx는 극대값 2개, 극소값 1를 가지게 되고요. gx는 극대값을 하나만 가지게 되니까 조건을 다 만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이 그래프 개형이 g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a가 있어서 가게 된다면 이런 상황을 그림을 그려놓고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서 이제 식을 세워 나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부분이 이제 왜 극대 극소가 되는지 문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A를 지금 그래프 밖에다가 놓고 그렸잖아요. A, 여기라는 점을
A,0이라는 점이 뭐 그래프 사이에 올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래프보다 오른쪽에 빠져서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때 상황이 좀 달라지나요?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사실 그 A의 위치 때문에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를 풀 때 A가 항상 거기 있어야 되는가? 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께서 송광희 선생님께서 그 부분이 더 설명해 줄 수 있다면은 직접 한번 저기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훨씬 글씨도 잘 쓰고 훨씬 훈남이신데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또 저한테 공을 넘기시는군요. 그럼 잠깐 제가 보는 입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x축을 놓고 그 다음에 gx라는 그래프를 뭐 어떻게 그려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을 여기다 잡든 여기다 잡든 우선 그 그래프의 기울기 함수라고 한번 놓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x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fx일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점점 커지면은 이 fx 값도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fx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다가 여기서 접하는 순간에 증가를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점을 이쪽에다 잡은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요 fx라고 하는 이 값이 점점 증가하다가 접하고 나서부터는 감소.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또 접하고 나면은 감소하다가 멈추고 이제 그 다음부터 증가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위쪽에서 접하게 되면 또 이게 이제 증가를 멈추고 그 다음부터 감소.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런 패턴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증가는 요 점에서 극값을 갖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극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이 극소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요 점이 이제 극대값을 갖는 점이니까 알파고 여기는 요 점이 베타였을 텐데 요 점하고 요 점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일 거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요 기울기를 가진다면 그 다음에 접하는 부분도 똑같이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그리셨던 대로 여기하고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값의 개수 문제가 되겠죠. 지금 현재 그림을 보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이니까 이 경우에는 fx라는 것은 극값을 3개를 갖게 되겠죠. 근데 gx가 4차이기 때문에 gx의 패턴은 그래프는 4가지 패턴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올라가다가 변곡점이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냥 2차처럼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은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본적으로 A라는 점에서 올라가서 요 점에서 극대값을 하나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 fx도 극대값을 하나밖에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소값은 안 갖고 극도값도 하나밖에 안 갖는 거죠. 그렇다면 갖는 경우는 요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극값의 개수가 바로 fx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바로 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라는 점을 반드시 여기다 넣어야 되느냐의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번 그래프에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A를 요 정도에다가 하나 넣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A보다 큰 X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신경 쓸 게 없죠. 정의역 자체가 X는 A보다 큰 쪽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접하는 순간이 있으면은 극소가 됐다가 극대가 됐다가 극소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극소값 안 하고 극도값 하나밖에 안 갖게 되죠. 바로 그래서 탈락. 만약 이쪽으로 와버린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조건을 또 만족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A라는 점을 이거 왼쪽에다 놓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정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저 fx에 대해서 어쨌든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인 기울기로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fx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쨌든 뭐 미분이라는 걸 배운 목적이 그래프의 개형을 미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딱 이 끌리는 게요. fx는 x-2분의 a분의 gx 이러니까 몫의 미분법을 씀으로써 상당히 이과스러운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수적으로 그렇게 진행했을 때는 상당히 힘들고 계산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저런 데에서 빠질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제 만났던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거나 또 학생들이 자기가 풀다가 막혀서 온 경우 이제 저는 이제 재수생들을 좀 자주 만나니까요. 물어보니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풀 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한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기울기를 가지고 보는 관점, 기하학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굉장히 보기에도 시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심이 남는 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게 저 정도라서 그렇지 또 우리가 못 그리는 그림이 또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게 가는 한계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해석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잠깐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그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X 요즘 학생들이요 학교 현장에서 아니면 뭐 재수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함수의 개형을 그릴 때요 너무 대충 그리지 않나요? 좀 분명히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대, 극소, 극대라든지 아니면 뭐 극대값만 갖는 경우, 극소값만 갖는 경우에 그래프를 그릴 때 어차피 3중근을 가질 거냐, 그 패턴이 그냥 바로 증가 아니면 0 거쳐서 증가할 거냐 이런 것들을 너무 대충 그려서 이렇게 이제 기울기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디테일한 그림이 조금 나와주면 명확하고 깔끔한데 오히려 그림을 좀 잘못 그려가지고 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에 초점이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는 것은 개형을 공부하는 거고 개형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한 바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형을 대충 그리더라도 그 대충이라는 말의 뜻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방금 전에 이제 송강훈 선생님도 저 A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까 이제 이한준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아까 송강균 선생님처럼 저 과정들을 다 따져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한준 선생님의 풀이를 들으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관점이 무엇이었냐면 극값을 갖는 곳이 결국에 접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 두 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는 공통 접선을 그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4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 공통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개형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반드시 그 공통 접선 위에 A, 0이 존재해야 하는 거고 그럼 그 A의 위치는 반드시 A보다 큰 곳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두 개의 접점의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아주 그 고민이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알아야지 이제 뭐 A,0이라든지 알파 위치, 베타 위치 이런 걸 잡아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고 거기에서 접선을 거서 그런 상황들을 갖다 판단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이한주 선생님의 저걸 기울기, fx라는 것을 기울기로 본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순간 퍼즐이 맞기 시작하고 물고 터지듯이 모든 게 이런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사실 그걸 깨닫는 것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절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 x-a분의 gx라는 거를 어찌됐든 그 기울기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쉬운 건 안 돼.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저렇게 x-a분의 어떤 뭐 gx 어떤 함수가 들어가면 의심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을 해보자.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로.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도 중요하지만 지금 접근하는 이런 그 아이디어 툴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또 어디든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이 인지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존에 이 문제의 스타일은 있었죠. 기출 문제에서도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못하게 되는 이유가 보통은 x-a분의 gx- 뭐 ga 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 뭐 평균 변화율, 기울기 이렇게 바로 캐치를 하게 되는데 이 빼기 0을 넣는다는 아이디어가 없는 걸 넣는다는 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묘수죠. 출제위원 분들이 좀 놀라웠던 게 가 조건을 애초에 fx라는 함수를 x-a분의 gx로 줬다면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기울기적인 관점을 제가 보기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한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분수식을 만들면서 분수 함수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많이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울기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저는 저 가 조건을 보고 그 출제위원 분들이 너무 짓궂은 장난을 하시지 않았나. 차라리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그 한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딱 표현을 바꿔서 이쪽으로 따라올 수 있니? 니들 내가 가는 길을 아니? 뭐 이런 느낌. 근데 아마 30번 문제를 그렇게 줬으면 이 킬러 문항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또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의 조건의 위치에 따라서 또 먼저 줬냐 나중에 줬냐 그런 거 말고도 또 해석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 스타트 하나만 잡으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번 문항이라는 자체가 어떤 전개, 우리도 지금 아직 전개할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실행을 하는 그 과정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해나 네. 이 계획의 어떤 이런 발상의 단계를 실험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30번의 그 최고 문항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제가 풀이를 하면서 기본적인 그 풀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더 추가적인 설명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의미들을 자꾸 얘기해 주니까 제가 학생 입장에서 봐도 너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선생님들의 풀이를 통해서 정말 완벽한 풀이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어찌됐든 이해와 계획 단계였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우리의 활동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근데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해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저 이해까지 계획한 단계들을 이제 식으로 만들어내야지만이 또 우리가 답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마지막 퍼즐. 네. 활용 점정이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한주 선생님이 이제 또 이어서 이제 식을 만드는 과정, 이제 본격적인 실행이죠. 정답으로 가기 위한 또 피할 수 없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 또 이런 식 만드는 것도 잘 우리 친구들이 배웠으면 하는 또 생각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이한주 선생님의 해설 실행 단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림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 접하죠. 알파. 여기서 접합니다. 베타에서 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직선이 a,0을 지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접하게 되는데요. 극대값 m을 가진다고 했고요. fx 값은 항상 기울기니까 이게 지금 가장 기울기가 컸을 때 이 기울기가 m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m이고 a,0을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그 4차 함수 gx. 그러면은 지금 알파와 베타에서 접하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식을 전개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다항 함수가 어떤 직선과 접하게 되면 접하는 그 점에서 지금 알파에서 접하니까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연립한식이요. 베타에서 접하니까 마찬가지로 x-베타를 제곱을 이것을 인수로 가져야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gx하고 이 직선을 연립을 합니다. 넘겨주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얘는 4차 함수 1차 식이네. 4차식 1차 식이가 이건 4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파하고 베타에서 접하니까 x-알파의 제곱과 x-베타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좌변에 있는 gx-m의 x-a는 x-알파의 제곱과 x-베타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근데 g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한 조건이 있으니까 식이 이렇게밖에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gx의 식이 거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넘겨가지고 gx식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m의 x-a.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gx가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g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극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 3개 있는 거 그리고 2개가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이게 3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3개가 돼버리면은 우리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GX 그래프는 이렇게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왼쪽에 지금 그려놓은 그림은 이 3번째 그림을 지금 우리가 그려놨지만 이 2번째 그림이 되더라도 공통접선, 아까 말씀해주신 공통접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G'X 값이 0이 되는 이 X 값이 1개 내지 2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이것을 미분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막 미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미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미분을 할게요. 자, 시간 관계상 좀 줄여주면은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4죠. 그리고 여기 미분하면 플러스 m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G'X인데 이 G'X가 0이 된다라고 놓는 거죠. 그럼 넘겨서 이항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1개 내지 2개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Y로 놓고 이거를 Y로 놓고 그래프를 2개를 그렸을 때 교점 개수가 1개 내지 2개까지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면은 알파, 베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다음에 여기 뭐 편의상 알파, 베타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게 돼요.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을 이제 y로 잡아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y equal m인데 m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교점 개수가 1개 내지 2개까지 허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y equal m이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m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m이 점점 내려와서 이 접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요. 2개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우리가 구하는 m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6루트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m값만 찾으면 되니까 이걸 어렵게 식을 가지 말고 얘를 적절하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얘가 원점에 오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좀 지워도 되겠죠. 이 좌변에 있는 식을 hx라고 했을 때 x축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만큼 얘가 원점이 되게, 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원점을 오니까 이게 거리가 6루트 3이니까 전체적인 식이 이 식이 4배의 x 마이너스 3루트 3 x 플러스 x 마이너스 3루트 3 식이 이렇게 되겠죠. 정리가. 그럼 우리는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 관계상 우리 학생들이 이건 잘 알 수 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 이게 y 이퀄 h x 플러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대가 된 여기가 21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1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m의 최소값은 여기를 딱 지나가게 될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m의 범위는 216 이상이 되면 되는 것이고 구하는 최소값은 216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좀 풀이 과정을 생략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실행 단계를 봤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한주 선생님이 뭐 계산, 사실 학생들이 이런 식 세우고 미분해서 극대극소 찾고 이런 과정도 쉬운 과정은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잡아주셨고 그리고 정답 216까지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역시 뭐 계산 과정이 이제 이 계산 과정을 보고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국에 나중에 다루어지는 함수는 분수함수적인 요소를 생각을 했고 기울기적인 함수를 얘기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가 다룬 함수는 다시 3차 함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 2를 공부하면서 초월함수적인 어떤 그리고 이제 6월 9월 평가원에서도 초월함수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다가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는 지금 이제 3차 함수의 성질을 좀 얼마나 좀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이 계산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이한준 선생님이 계산의 편의상 시간 관계상 계산을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 그 생략했던 계산들을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또 어느 정도를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계산할 수 있는 학생은 진짜 1, 2분 만에 계산을 끝낼 수 있고 또 그 계산을 많이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또 1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함께 물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식을 세웠을 때 그걸 미분을 통해서 저런 식이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 뭐 EBS 연계 교재만 하더라도 작년 그 수능 특강에 실제 그 문과 학생들한테도 저 질문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차 함수인데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그러니까 극대 알파 베타인데 극소값 x값이 얼마일 때 극소값을 갖겠느냐라는 질문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팁을 안다면 바로 알파 베타의 중점에서 4차 함수가 지금 제곱 인수들을 가졌을 때 뭐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안다든지 아니면 또 3차 함수로 복귀됐을 때 지금 x축 잘린 점이 그 극대와 다시 만난 점, 자 원점 대칭이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속된 말로 1대 루트 3 이 원리를 아는 친구들은 계산이 현저히 줄어드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알파 베타의 차이를 지금 그 차이를 줬죠. 이제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줬죠. 6루트 3으로 줬는데 그 중점을 원점으로 기준으로 잡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문제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많은 학생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뭐 숨겨진 사실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예제 문제들이나 기본적인 어떤 수능 특강에 있는 정도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충분히 숙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그러한 내용들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가져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30번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쩌다 한번 쓰는 내용일지라도 그런 수학적인 지식들을 정말 계속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고 그걸 뭐 굳이 외우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데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정말 고수들이 야, 요건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이런 어떤 과정이 아니고 그런 거조차도 다 지식으로 자기 걸로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사용할 때는 온다. 이런 30번의 메시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사실은 이제 학생들은 보통 교재에 일반적인 풀이가 있죠. 근데 그 풀이에 너무 매몰되죠. 그러니까 그 학생은 그 풀이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면은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풀이의 아이디어는 자기 게 아니죠. 이미 그 저자가 했던 아이디어를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본인들이 풀어나갈 때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공부 방법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보면 습관이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문제 풀어서 틀렸어요. 해설지 봐요. 그러면 자기는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한 일주일, 한 달 후에 다시 풀면 그 문제 또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오기가 힘든 거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자꾸 갈고 닦아야지 그런 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고 실제 또 송강윤 선생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더라도 그 풀이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다른 방법 뭐 이런 방법이 항상 이런 방법으로만 갈 수 있는 건가? 학생들은 이 방법, 뭐 저 방법 이런 거를 저희가 논의하는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그런 해설지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공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세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김성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x-a로 나눠서 거기 빼기 0을 붙여서 이걸 기울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거기가 첫 번째 난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를 잘 넘어갔어도 이제 제가 이제 접했을 때는 제곱 인수를 가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나름 굉장히 여러 기출 문제에 출제됐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접하게 됐을 때 제곱인수를 가진다는 걸 활용을 하면 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차이가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어려운 지점이었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거를 평행이동을 시킨다거나 좀 간단하게 식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이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치로 바꾸지 않으면 또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식전개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세 단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하나 정도 또는 두 개의 지점에서 어려우니까 문제를 학생들이 좀 못 풀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넘어야 되는 언덕이 세 가지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좀 종합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그 30번 문제 옆이 여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계산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30번의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한준 선생님 또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쪽에 접근을 한번 해봤대요. 그러니까 조건을 바꿔본다면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이런 고민도 해보셨다며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심주 선생님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x가 지금 a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만약에 x가 a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바꾼다면은 문제가 전체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풀이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아이디어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수학적인 사고력을 더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x가 a보다 작다.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 fx 이렇게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소값의 최소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gx의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로 줬는데 반대로 1로 준다면 이제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려지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을 놓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뭐 그런 걸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30번 문제가 딱 작년 대수능에 오픈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분명히 뭐 이렇게 파이널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그렇게 뭐 x가 a보다 작을 때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일 때 이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거의 29번이나 30번짜리로 또 배치된 문제, 연습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그 문제는 수능이 안 나올 텐데요. 그래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정말 학생들이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항상 그 선생님의 생각, 부모님의 생각인 것 같고 학생들은 일단 편한 거, 빠르게 가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건데요. 어차피 그 자연 계열에서 30번 정도를 맞히는 친구들이라면 수학적인 능력이 뭐 저희와 차이는 없을 정도로 실력이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친구들이 뭐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풀이보다는 그 과정 속에 그 비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좀 잘 깨우쳤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예. 네. 저는 이 문제가 뭐 맞아요. 올해 또 수능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모의고사나 파이널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걸 변형한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변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4차당 함수의 변곡점에서 접하게 되는 경우면 그 점에서 삼중근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그것도 다루면 좋은 문제가 나올 만한 어떤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삼중근을 직선이 뚫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삼중근은. 그렇죠. 네. 그 학생들이 뚫고 지나갈 때 접선이라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또 다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송강윤 선생님, 이거 대수적인 어떤 풀이 방법 또 이것도 한번 애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 만약에 기하적인 생각을 해서 접근했으면 뭐 다 끝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대수적으로 갔더라도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런 능력도 수학에서 좀 중요하지 않나요? 대수적인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참 많이 이제 기하학적 입장에서 논의를 했는데 제가 뭐 첫 소개에 저를 애정남으로 소개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애매한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게 식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풀이 방법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해결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저도 송경근 선생님께 얼핏 이제 제자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 표현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번 아까 전에도 넌지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되면 선보여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되는지 좀 한번 여쭤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가죠? 대수적이요. 아니 학생들이 뭐 깔끔한 모습만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런 접근 저런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올바른 가이드는 보여줬지만 사실 만약에 이걸 대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결과에 또 대수가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 계산을 하다가 맞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멈추는 현상도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려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닐 거야 하다가 생각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떠오르면 다행이지만 또 안 떠올라요. 그러면 다시 또 대수로 와요. 실수한 게 없나 보면 또 실수한 건 없고 또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30번이라면 대수적인 어떤 싸움에서도 끝까지 내가 오류를 범하지만 않으면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좀 가지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송강규 선생님의 대수적인 풀이도 한번 구경해봤으면 하는데. 선생님들. 우선 이제 이 풀이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들이 우선 접근했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로는 그 기하학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관성의 한계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하적으로 그릴 때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들이 있죠, 막연한.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해석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본 거죠. 기울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초반에 그래프는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식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접근을 하다가 이한주 선생님이 GX라는 그래프를 찾아내는 그 장면이 있죠. 그 장면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은 풀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 중간 과정만 한번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한주 선생님이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기울기의 관점에서 봤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4차 함수니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중근을 갖기 때문에 GX-MX-A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까지 간다. 거기까지 끌어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학생들이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보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고 다에서는 fx의 극대극소가 예를 들어서 gx의 극대극소보다 많다. 그럼 gx는 4차이기 때문에 아까 3개이거나 하나일 거다. 근데 방법은 이 fx가 이미 3개를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그림으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gx가 그 값을 3개를 갖는다면 fx가 4개 이상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그대로 식을 한번 주어진 대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느냐면요. 자, 저는 이제 제시문 나를 보는데 학생들이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알파하고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 첫째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일단 F 알파하고 F 베타가 M일 거다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 식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자, 두 번째. 이 fx가 극대값을 갖는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fx가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여기는 요 값은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에 베타를 넣어준 요 값은 0일 거다라는 요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그 gx라는 함수를 한번 봐볼까요? gx를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x-a에다가 fx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보니까 g의 알파가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a에다가 f알파가 될 텐데 얘가 m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m을 넣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 베타도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a에다가 f 베타가 될 텐데 f 베타가 m이었기 때문에 역시 m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또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요 값을 미분해 버리면 g 프라임 x가 앞에 거 미분하니까 fx가 되고 자 플러스 x 마이너스 a에다가 f 프라임 x다. 그래서 여기다가 g에다가 알파를 넣어 보니 여기는 요 값은 f 프라임 알파가 0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0이 되고 f 알파가 되죠. 그러니 m이 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g 프라임의 베타가 바로 m이 된다. 아마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뭐 끌어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 거죠. 바로 얘하고 얘로부터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 이 gx라고 하는 함수에서 m에다가 이렇게 x-a를 빼준 요런 함수를 하나 상상을 해 줘야 됩니다. 요걸 해서 우리가 hx라고 놔버리면 얘가 어떤 걸 만족하게 되냐면 h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g 알파 마이너스 m의 알파 마이너스 a니까 0이 되고 베타를 넣어도 0이고요. 미분해도 0이니까 h 알파나 h 프라임 알파는 0이다. 그 다음에 h 베타하고 h 프라임의 베타 여기는 요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사실에서 이 hx는 4차 함수일 거고 왜냐하면 이 gx가 4차이기 때문에 얘도 4차고 알파와 알파 프라임이 0이기 때문에 결국은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얘도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hx는 바로 x-알파의 제곱에다가 x-베타의 제곱인데 얘가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m을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gx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x-a에다가 m이 빠졌군요. m 곱하기 x-a에다가 마이너스 x-알파의 제곱하고 x-베타의 제곱이 된다. 이러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한준 선생님은 그래프를 가지고 이 식을 이끌었고 저는 그런 걸 빼버리고 대수적인 방법만 가지고 이 식을 이끌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x가 4차라는 사실과 h 알파하고 프라임 알파가 0, 얘가 0이라는 사실을 이끌어냄으로써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극값에 제시문 다가 문제였죠. 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우리 저기서 fx를 보니 반대로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는 요 값을 x-a분의 gx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요 값을 m이 되고 얘는 x-a분의 이렇게 x-알파의 제곱하고 x-베타의 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fx가 과연 극값을 몇 개 가질 거냐의 문제는 결국은 이 f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미분한 값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정리한 값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를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x-a의 제곱이 되겠죠. 분모는 제곱이 되고 여기는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x-알파에 x-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리해 보면은 여기는 요 값이
E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에다가 아마 여러분들 해보면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점이 결국은 알파하고 베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요 값이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함수가 0이 되는 점은 이제 중간값 정리를 썼어요. 정리해 보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을 우리가 라지 fx라고 놓고 0 되는 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2가 빠져 있었나요? 요 앞에 2가 빠졌군요. 네. 2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f에다가 먼저 a를 한번 넣어 볼까요? a를 넣어준다고 하면 얘가 0이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알파와 a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근데 여기는 요 값이 음수고 얘도 음수죠. 왜냐면 알파 베타가 다 a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0보다 작아지고 그 다음에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보면 이쪽 부분은 0이 되고 여기는 요 값만 계산해 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a 이쪽은 양수지만 여기는 요 값이 음수죠. 여기서 우선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주면은 이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음수가 되나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아지고 f의 베타라고 하는 이 값은 계산해 보면 0보다 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f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 a가 있고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베타에서 양수, 여기서는 음수. 근데 얘는 이차함수야. 그러니까 a에서 음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a보다 큰 쪽에서 보면은 오로지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0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스몰 f-x는 그 값이 3개를 갖는다. 요 값이 0이 되는 점은. 그래서 fx가 그 값을 3개 갖는다는 결론을 이제 만들어 내버린 거죠. 대수적으로. 명확하게.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는 요 gx라는 게 그 값이 3개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값이 하나가 되거나 이제는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한주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것과 똑같은 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설명은요, 학생들이 이런 설명을 하면 잡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그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라 그러면 상당히 이제 똘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뭐 아까 이제 기하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더라도 또 아마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해보고 싶었을 거고 아마 이런 도전을 그때 제가 만났던 학생들은 하다가 아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계산이 너무 방대하거나 마무리를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렇다가 다른 거 하다가 돌아왔지만 또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틀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강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색다르게 해주셨죠. 뒷부분을 노란색의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훈 선생님 맞나요? 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대수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아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수적 풀이로 최종적으로 답을 내야 하는 문제일까? 라는 생각에 결국은 기하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방대하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것을 이 fx라는 함수를 gx 나누기 x-a로 보고 유리함수로 보고 목세미분법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계산이 상당히 방대해졌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손광균 선생님의 풀이를 보면서 저는 무릎을 탁 쳤던 게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저게 꼭 유리함수로 갈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래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쓰되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이 대수적 풀이에서 이게 묘수구나라고 느꼈던 건 저 gx-m 가로 열고 x-a 가로 닫고 이것을 h라는 함수로 놓을 수 있었다는 것. 사실 이게 정말 아까 보면 이한주 선생님께서는 기하적 풀이에 아주 중요한 묘수를 하나 탁 두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둑에서 정말 진짜 아무나 흉내 못 내는 수준. 진정한 고수의 묘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저런 건 그럼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걸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노하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 1, 이 수학 1이라고 하는 게 공부하면서 운동선수로 따지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루하죠. 힘들고.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수학 1은 간단히 하고 얼른 실전에 와서 뭐 미분을 배우고 뭐 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좌절하고 못하게 되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저학년 학생들 같으면은 수학 1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김성우 선생님처럼 저 gx-mx-a 그러니까 저 수가 저 한 수 때문에 정말 fx를 몫의 미분법 쓰고 속된 말로 생쇼를 하다가 중간에 스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봉착할 수 없는 게 근데 이런 경험들이 학생들이 뭐 비단 저희가 이렇게 정말 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걸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학생들은 그런 과정들도 한번 이런 어떤 한 수 그런 수가 뭐 그냥 어떻게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신들이 그걸 또 써먹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실력들도 좀 채워지고 메꿔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그렇구나. 결국 정말 미적분 문제인데 우리가 1학년 때 어떻게 보면 배우는 사실 1학년의 어떤 고난도 문제집에서 발견될 만한 테크닉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아이디어로 작용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1학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한 학생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이 문제 출제자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이 기회에 한마디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학생들부터 주변에서 내가 중학교인데 애를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거냐 이런 상담 많이 받죠.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아마 수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중학교 도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도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형을 공부하면서 논리력을 키우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학생들이 선행한다고 중학교 도형은 아주 소홀히 하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도형은 대학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로 빨리 와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도 1학년 과정은 간단히 끝내고 바로 미분 들어가고 확률 통계 들어가고 벡터 들어가죠. 이게 굉장히 기초가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주변에 좀 기초를 좀 튼튼히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목적이 이런 수학의 이 수험생들이 정말 고득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또 중학교 도형부터 시작하면 다소 수능이 늦어질 수도 있는 점은 충분히 고려돼야 될 점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좀 저학년에 있고 수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학부모님이나 자녀 교육에 지금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전문가가 말씀해 주시는 점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 동안 저희는 한 문제, 30번 한 문제를 놓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한 7, 80분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해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가 저도 해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해부해가지고 딱 진열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조각조각 거기에서 뭔가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듯이 저희가 이 한 문제를, 30번 한 문제를 많은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해부를 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한번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한번 이렇게 하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우리 수학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갈 건지 반대 방향으로, 수학이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김성우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 문제가 2018학년도 수능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거랑 전혀 다른,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어떻게 달달 공부한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 안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내가 기존에 몰랐던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것들,
그걸 챙겨가시는 분들은 2018학년도 대수능에서도 분명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꼭 챙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뭐 조금 전에 김성우 선생님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이 문제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문제 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필요한 어떤 그 개념적인 거라든지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스스로 익히고 또 스스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한번 2가지 정도 이상의 풀이를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 그러면 아무리 쉬웠다고 생각하는 문제마저도 절대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평소에 그냥 무작정 풀었다면 좀 한 문제를 풀더라도 2가지 정도 풀이를 한번 스스로 발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먼저 풀이를 진행했는데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예, 연구 수업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나 저의 어떤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선생님에 의해서 보완이 되고 참 완성이 되는구나. 참 의미 있는 자리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학은 사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보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한 가지 반성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예,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EBS 강사로서 수업을 하면서 저는 선생이라는 말이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풀이를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풀이냐 아니면 나쁜 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다른 풀이를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선생으로서 아이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정말 옳은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까 송광규 선생님의 풀이를 보면서 물론 저는 기하적 풀이가 바른 방향이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송광규 선생님 풀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잘못 들어간 길의 아이도 내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그 길을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 EBS 선생님들이 또는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내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런 자리를 우리가 더 마련했을 때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훨씬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또 많은 수험생들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우리 EBS를 믿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많은 당황스러움이 이제는 많은 자신감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옛날 고대의 이제 철학자들이 대부분 수학자요, 뭐 모든 거를 다 주관하고 논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런 어떤 원탁이라든지 아니면 둘러 앉아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했던 그런 장면들을 오늘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그 언어를 이해했을 때 그 희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했을 때 알아먹었을 때 그 희열 같은 거를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다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또 문제를 바라보는 것 또 앞으로의 공부 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챙겨야 될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어우러서 우리가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EBS에서 최고 상위권 학생들을 담당해주고 있는 4인방 최고의 선생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가 마련됐었는데요. 제가 감히 이름을 붙이자면 EBS의 어벤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뭐 인사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요. 뭐 구호라고 할 건 없고요. EBS 네 구호를 예 규호를 붙이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구호보다는 어벤져스 EBS 책임진다. 제가 선창을 하면 선생님들이 화이팅하면서 같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어벤져스 수학 선생님들이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